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입니다. 저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나중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유럽 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좀 큰 얘기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사업 단위에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한다라고 오늘 세미나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게 앞서 저희 박환영 상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제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논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독일과 영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주거불안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국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가들을 보니까 우리가 놓쳤던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앞서 이제 그 환영사, 축사 뭐에서 다 말씀 나왔지만, 이제 새 정부에서 5년간 25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보면 연간 50만 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연간 30만 호 정도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수단별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쪽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물량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쪽에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정비사업 쪽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용석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LH의 역할, 또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고 또한 제대로 집행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50만 호, 30만 호 달성 가능한 목표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공약에서 얘기하는 물량은 과연 인허가 기준이냐, 사업계획 기준이냐, 아니면 그냥 택지만 확보해도 그 물량으로 볼 것이냐, 이 논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느끼는 거는 물량으로 나와주는 준공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공급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준공 물량들을 확보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이 준공 물량이고요. 회색이 인허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는 상당히 높게 가 있지만 실질적인 준공은 거기에 보다는 적다는 걸 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경기가 엄청 좋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은 동안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준공이 50만 호를 정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목표하는 50만 호가 결코 우리 현재 공급 시스템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우려의 사항은 있죠. 경기가 좋을 때 50만 호인데 경기가 점점 나빠졌을 때 과연 50만 호를 낼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방 쪽에서는 분명히 경기가 나빠질 텐데, 이 50만 호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달성할 것이냐,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준공 물량이 목표치인 30만 호 밑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 통계가 2005년부터 나왔는데 2005년 이후에 30만 호를 넘어가는 횟수는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수도권 내에서 30만 호 목표 달성은 전국 상황보다는 훨씬 어려운 목표일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와 같은 수요자가 원하는 도시만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서울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준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서울 특히 최근에 주택 가격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안에서의 불안 문제가 컸고 그럼 특히 서울 쪽에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 물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보면 민간 데이터 집계로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10만 호까지 갔지만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물량이 한 5만 호 밑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국토부가 집계하고 있는 아파트 쪽을 보더라도 최근 5년간의 평균 이제 준공 물량 자체가 4만 5천 호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과거 대비해서 물량이 절반 수준 가까이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보면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의 아파트 물량을 어떻게 공급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비중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 이제 수도권 스탁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5%고요. 전체 수도권 가구에서 서울 가구의 비중은 한 39%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공급된 것 중에서 서울의 물량은 주택 기준으로는 한 27% 되지만 아파트 기준은 2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 비중이 맞지 않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물량 자체도 적고 비중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걸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외곽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쉽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도심 안쪽에서 과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서울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체별로 상품별로 한번 비중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경기도나 전국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민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면 민간이 한 85%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15% 정도를 공급하는데 서울에서는 한 90대 1 정도 그만큼 민간의 역할이 서울 안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로서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때 지금 말씀드린 85대 15는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 공급은 택지 작업에서부터 주택까지 전 프로세스에 거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공공인 LH가 작업하지만 그 택지를 민간이 사서 민간이 공급하면 그걸 민간 공급이라고 지금 비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민간만의 과연 역할이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인허가권, 계획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공의 기능입니다. 또한 우리가 민간이 공급하지만 공공 자금이 상당 부분 투여되고 공공의 인프라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택 공급 하나를 가지고 이제 민간, 공공을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수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보다 85대 15보다는 훨씬 공공의 역할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민간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역할 기능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공급 확대를 하려고 하면 공급이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느냐? 공급은 개발이 수반됩니다. 개발이 수반되면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급은 50만 호 공급, 연간 50만 호 공급은 신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신규 공급은 어디까지나 개발 행위를 통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하려고 하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지정,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공공택지 사업이 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됐던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계획을 해야겠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선정되면 쭉 다양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문들을 거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준공이라는 행위가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 짧게는 뭐 도시만의 아주 조그만 사이트 같은 경우에 1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근데 공공택지 사업은 특히 2기 신도시는 거의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에서 정도 10년까지 엄청난 공급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계획이 시작되면 벌써 땅값이 들썩이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선반영되면서 여기서 벌써 개발이익이 개인들한테 발생합니다. 토지주한테는 땅값이 발생할 거고요. 제가 봐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선반영되는 거죠. 이건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연히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더 나아지고 그것이 가치에 반영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사회적 이익은 언제 생기느냐? 준공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시장에 들어오고 그때 공급 증가에 의해서 가격 안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요에는 굉장히 비탄력적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생기죠. 사회적 이익은 뒤에 생기지만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사익은 앞에 생기기 때문에 특정 계층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공급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이익이, 공급이라는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사회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효과는 굉장히 멀리 있고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사익은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시장 불안이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쪽의 정책들이 더 쉽게 사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고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면 도시의 쾌적성이 낮아집니다. 밀도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도시의 인프라나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들도 개발을 반대하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개발을 안 해서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유럽에서는 지금 심하게 논쟁이 붙었는데요. 결국은 기존 주택 의 희소성은 올라가고 기존 주택 소유주의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이 주택 가격 상승의 수혜를 기득권이 다 받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결국은 새로운 젊은 계층이 자산 시장에 들어오거나 주거 안정을 누리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유럽 쪽에 지금 반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주택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다 나이 드신 일부 주택을 보유하는 세대로 봤을 때는 윗세대 분들이 계속 반대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 개발이 일어나면 밀도가 올라가고 쾌적성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개발을 반대하겠다. 이러한 현상들이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발과 관련돼서 세대별로 다른 그런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민간의 개발 이익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쉽게 가는 거죠. 주체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공공은 민간보다는 개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테니 민간은 빠지고 공공이 손쉽게 개발을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더 개발 이익을 사회로 할 수 있다라는 에비던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좀 더 관리하기 쉬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되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성시가지 도심안에서 개발하려니까 이 개발 이익의 향유는 도심의 토지주나 아니면 주택 소유주가 가져가니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 논쟁이 또 발생하고요. 반면에 신도시 개발은 상대적으로 개발 이익은 용이하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됩니다. 이렇게 신규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이랑 영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국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고요. 최근 10년간 주택 가격이 거의 81.3%대 올랐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독일 연방통계청 숫자인데요. 올해 1분기까지도 계속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거의 10% 가까운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요. 또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독일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가, 우리로 생각해 리레팅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로 보면 신규 계약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대료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인 CDU가 이제는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메르켈이 2017년에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공급 정책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3년 이후에는 독일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관련 정책, 보조금 지원, 금융, 세제 엄청나게 많은 주택 관련 지원책,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앞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작년에 독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DU에서 지금은 SPD 중심으로 연정을 하고 있고요. SPD 계열의 신임 장관, 주택 관련 신임 장관이 이제는 독일도 연간 40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 이제 연간 50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하듯이 독일에서도 연간 40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연정 체제고요. 또한 다양한 정치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를 가지고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2013년에부터 주택 공급 정책으로 독일이 선회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014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 공공,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 이 전체가 같이 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고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주택 공급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보신 것과 마찬가지 임차자 협회라든지 아니면 주택 공급하는 협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의체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공급 관련 정책들을 발굴했고요. 그 결과로 2016년에 10대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년 걸렸습니다. 협의체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랑 다른 문화죠. 우리는 오늘부터 정부에서 정책 발표한다고 하면 2주 뒤에 바로 정책이 발표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발표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단축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점,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에 10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저렴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하는 신축 공급 지원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개발이익과 시차입니다. 그러면 시차를 줄여야 됩니다.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결국 시스템과 프로세스고요. 그 과정에서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한 규정 정비들을 상당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사회적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 아니면 여러 이미지 캠페인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왜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를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상당히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주택 공급이 늘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의 연간 주택 공급 추이고요. 통독 이후에 주택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1990년대 보시면 앞서에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통독 이후고요. 그때 공급이 워낙 많았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만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했고요. 정부에서는 여기 요선이 40만 호입니다. 아까 제가 신임 장관 클라라 게이비치가 4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10만 호 가까운 갭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정책이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상황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팬데믹에서 얼마나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지금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축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금융지원 정책 등을 포함해서 100만 건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자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 4분기까지 가격, 임대료 불안 지속되면서 독일 현지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달라,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택 쪽을 더 공급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영국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도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영국도 집값이 올라서 지금 이제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런던은 78% 정도 올랐고요. 영국 UK 전체로 보면 한 65%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독일이 한 제가 80%대 올랐다고 했으니까 독일보다는 영국이 조금 덜 올랐다. 그래서 독일이 더 심하고 그렇지만 영국도 결코 문제가 녹록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메이 총리 때 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때 이제 영국의 주택시장 망가졌다 스스로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더 많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임대료 쪽도 보시게 되면 주택가격보다는 상승률이 더디지만 최근에 문제가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영국 쪽도 지금 주택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우리랑 비슷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수당이 총선에서 100만 호 공급하겠다. 5년 동안 10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1년에 2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2017년 돼서는 15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2019년에 선거 때 가면 연간 30만 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도 계속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2019년 돼서는 2015년은 보수당만 주택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19년 총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주택 공급 목표치를 내면서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갔다. 이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뭐 사회주택 관련한 공급 계획도 나오고 있고요. 런던시 차원의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앞서 보신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2020년에 보리스 존슨 그 총리께서 뉴딜을 발표를 합니다. 뉴딜 발표하는 내용에 보면 공공자산 효율화가 있고요. 그 안에 도시계획을 좀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2015년 이후에 영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그러면 앞서 제가 장기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앞서 독일에서 본 것처럼 먼저 이제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토지 확보입니다. 독일에서도 저렴한 공공토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영국에서도 어떻게 토지를 확보할 건지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밀도도 조금 더 고밀로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이제 개발의 가장 큰 이슈인 시차와 개발이익 이슈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적인 노력들이 독일과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85대 15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이 85 정도 공급하고 이제 공공이 15 공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85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주체들이 있느냐는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너무 대기업에 중심해서 주택 공급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게 산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또한 건축비 절감 차원에서도 스마트 시공과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 공급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보리스 존슨 총리 명의로 서한으로 보고서가 하나 또 나옵니다.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시스템 개편이고 시스템 개편은 공급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인데 왜 공급기간이 길어지고 잘 안 되느냐라고 보니까 영국의 계획 시스템이 1947년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개편하
지원하자라는 논의가 정부안이 지금 2020년에 발표됐고요. 그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통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발을 위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허가나 계획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내용에 크게 제가 판단할 땐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단순화, 그다음에 표준화, 디지털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급 기간은 단축시키고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시스템을 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료가 오픈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공급이 늘었느냐? 잉글랜드, 지금 진한색은 잉글랜드고요. 이 전체를 합치면 UK의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해서 50년간 영국의 주택 공급은 쭉 줄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국의 연구기관들이 한번 추정을 하니까 잉글랜드에서 필요한 주택 수가 한 22만에서 27만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가 한 25만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 이후에 공급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는 상당히 갭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영국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에서 영국 같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과 21년 되면 공급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영국 의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계획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 지방자치 계획당국에 대한 자금 지원,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 없이는 25만 호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있고요. 또한 영국 내에서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을 더 투여해야 된다. 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사회주택을 더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굉장히 훌륭하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주택시장이나 영국과 독일이 겪는 주택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길게 시간을 쓴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국하고 독일,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결국은 규제는 정부 혼자 하는 거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공급 확대 정책은 단기간에 달성하기도 어렵고, 또한 산업과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공통점은 뭐냐? 우리 세 국가, 독일, 영국,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지금 주택 문제가 결국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에서도 다 공약상 30만 원 공급하겠다, 40만 원 공급하겠다, 50만 원 공급하겠다, 다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자기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클리셰로 얘기를 합니다. 정부한테 공급 확대 물량 발표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이 주택시장 불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목표치 제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 4% 맞추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량 목표치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시장 불안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이슈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명한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이 공급 증가가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는 건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한 개발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상당히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 방식 중심이라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과 산업 중심의 그런 접근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급 시장은 산업이 수행하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산업이 축소지향으로 가게 됩니다. 축소지향형 산업이 갑자기 물량을 확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라는 거는 시스템과 산업화에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이제 판단할 때 3가지는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트레이드 오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주거복지 포럼과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또한 이런 것들의 합의,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은 분명히 더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러한 시간과 시스템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이트랑 물량 중심으로 가는데 250만 원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그걸 공급하는 동안 우리 주택산업도 선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과정도 개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 뭐 도시계획, 인허가 시스템 아니면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한 건설 표준화, 스마트 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250만 호 공급하는 동안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지금 UK에서 연간 지금 이제 30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잉글랜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불 가능 주택은 무조건 25%는 우리가 스마트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MMC를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옵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도 얘기하고 스마트 시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250만 원 공급하는 동안 시공의 효율화나 시공의 표준화, 건설 산업의 표준화 아니면 선진화 이런 목표들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2050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 탄소 제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신축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표준을 넣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만 호 공급하는 동안 우리 공공이 가져가야 되는 미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우리가 250만 원을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